1시 30분 향해 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이보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장 SOS 먼저 시장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가다서다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는 것도 많이 가지 않고 서는 것도 막 많이 서거나 빠지지도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조정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내 계좌는 조금씩 깎아 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 국내 시장이 좀 더뎌지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은 뭐 우리 시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렇게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뭐 금융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속도죠.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고 지금 어제 또 밤사이에 또 1.7%를 10년물 국채가 넘어가면서 일단은 어제 뭐 채권 금리만으로 봤을 때는 뭐 6%, 7%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국의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그만큼 나와주냐라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그 밸류에이션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올라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성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성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상승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연초의 기대감으로 작년 연말부터 쭉 올라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극명하게 딱 나오죠. 보면 1월 초에 급등한 이후에 한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그 급등한 이후에 계속 2주째 아마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급등을 더 하고 그 뒤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흔들기만 하다가 점점 모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변동성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지수가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이런 네. 상태가 좀 나왔는데 다행인 건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최근에는 좀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코스피도 약간 중형주, 중소형주 위주,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중소형주에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빠졌던 뭐 바이오가 반등을 하면서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그나마 조금 지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버텨주면서 반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 증시가 시원하게 쏴줄지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악재로 꼽는 게 물론 뭐 금리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 호재가 없다는 거를 가장 큰 악재로 꼽으시더라고요. 언제쯤 시장이 시원하게 할까요? 뭐 호재는 개별 호재들이 주로 나오는 거고 뭐 전체적인 호재가 나오기에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규모 자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 있는 성장이 나와주냐 못 나와주냐.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금리가 좀 이슈가 됐지만 그 전에 그 코로나 직후에 금리가 안 좋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을 때 주가는 한 번도 금리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성장의 증거인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뭐 이게 잘 나와서 예상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하면 오히려 뭐 지금 4월 중순쯤에 발표를 대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제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실적을 그때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시장은 한 번 더 그때 레벨업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한 2, 3주 정도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좀 편하게 마음을 먹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지 실적이 우리 시장의 동력이 되는지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를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이에요. 미중 갈등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이번 주에 회담이 열릴 걸 알고 있었고 순탄치 않을 것도 예상을 하면서 히토리주들이 이번 주 요동을 쳤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된다, 뭐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이겠죠. 좁힐 수 없는. 일단 뭐 지금 미국 알래스카 좀
그래서 먼 데서 네.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뭐 주요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뭐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공개된 모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공개입니다. 사실은 이런 회담 자체가 네. 초반에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맞아요. 그 모두 발언에서 양측 모두 약간 좀 날선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은 뭐 중국의 기술 탈취부터 시작해서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공방전을 벌이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기싸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 뭐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동안 감정이 워낙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친중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격화되는 모습이 모두 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지금 오히려 미중 갈등이 뭐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예전의 경험을 또 바탕으로 이제 히토류를 또 제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로 유니온이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토리 관련주, 유니온 세노텍,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 히토류 무기화라고 해야 되나요? 히토류 전쟁 이런 식으로 테마가 묶이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10% 안팎의 급등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지 모두 발언에서 세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매도할지 아니면은 끝까지 결론을 지켜볼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항상 그 정치는 알 수가 없어서 네. 근데 대부분 보면 극단 좋다가도 확 나빠질 수 있고요. 나쁘다가 조금 좋아지면 또 뭐 또 화해 무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신다고 봤을 때 저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뭐 낮게 잡으시고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10,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맞지 않겠나. 그 이후에 실제로 뭐 진짜로 뭐 히토리를 규제한다든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그렇게 뉴스에 좀 파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이익을 실현해 보자. 단기 목표 주가 일단 10,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아직 채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여기 미중 갈등 악재까지 터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오일인데요. 국제유가가 또 폭락을 했다고 해서 국내 정유주들이 오늘 장 내리고 있어요. 7% 급락했는데 왜 떨어진 거죠? 이건 또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안 좋았던 거죠. 미국은, 네. 예, 러시아의 뭐 제야 인사라고 알려진 분이 뭐 독극물 테러를 당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의 배후에는 푸틴이 있었다라고 이제 미국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간의 이제 갈등이 원인이 된 거고 결국에 이제 바이든과 푸틴의 이제 약간 기싸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 조치를 좀 강화한다든지 더 취한다든지 이런 경제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러시아가 만약에 막대한 원유를 갑자기 시장에 풀어서 유가를 폭락시키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좀 유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을 확 늘려서 러시아가 시장을 좀 힘들게 하면 미국이 사실은 지금 정도 유가가 돼야지 뭐 지금 셰일 오일 이런 거 채굴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가가 더 빠져버리면 셰일 오일을 캘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안 그래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 이슈뿐만 아니라 이걸 떼어놓고 봐도요. 국제유가의 상승 천장이 어딜까지일까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수요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면 유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보면 되게 많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저효과일 뿐이지 코로나 직전과 지금이 수요가 더 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어려운데 지금은 사실은 공급단의 문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원유는 공급단의 문제는 없었고 사실은 이제 공급을 좀 줄이면서 가격을 올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뭐 생산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수요가 더 늘 것 같다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유가가 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한 70% 넘기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었고요.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 그 이유는 수요가 늘더라도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60불대에서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제는 그런 러시아 트리거로 빠졌지만 당분간 유가는 뭐 70불, 80불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SOL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수급을 보고 놀랐던 게 기관과 외국인이 8거래 연속 같이 매도하고 있고 그 기관에 개인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SOL 정유주 그래 회복한다 가자라고 할 때쯤부터 외국인 기관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해내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간 전략은요? 이게 경기 민감주나 이런 원자재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들을 보면 너무 좋다고 얘기가 나올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주가가 좋아지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O일은 매도 의견이었고 지금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주봉상으로 2주 연속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이 무너졌습니다. 한 9만 원, 8만 원대, 8만 4천 원대를 무너뜨리면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8만 원 정도 수준 정도면은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SO일에 대해서는 이제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혹시 또 방송에서 지금은 사야 될 때입니다 막 많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살짝 한번 쉬었다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비덴트. 최근에 저희가 우리기술 투자도 해봤고 이번엔 비덴트예요. 그만큼 코인 관련주들이 뜨거운데 모건 스탠리가 또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빗썸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이제 이게 아직은 카더라 통신인 것 같고, 맞아요. 예,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보여준 그러니까 미국 투자은행들이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네. 뉴스가 지금 너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보실 게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뭐 하루 종일 네. 뉴스만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뭐 JP모건 이런 데 쪽에서도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만들겠다, 뭐 가상화폐 관련된 상품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건 스탠리도 이런 행보 일환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비덴트는 이게 빗썸 거래소의 그 지분을 한 34.24%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항상 주목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뉴스에 조금 더 올랐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오르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대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랑 요즘 저희 방송 같이 꾸리는 팀원들이 고민하는 게 코인 방송 코너를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명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뭐 관련주들은 많은데 네. 뭐 일단 인바이오젠이라든지 뭐 퓨처스 스트림 네트워크스 네. 예, 이름도 길죠. SGA 솔루션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결국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좀 과열 국면이 되지 않았냐.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뭐 관심 없던 분들이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지난번 고점도 사실은 그럴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조금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덴트에 대한 가격 네. 전략 세워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제 코인을 해본 적은 없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관심 종목 안에 두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주식을 하시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냐면 네.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맞죠. 아예 그냥 코인으로 아예 가자. 직접적으로 코인을 보고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엔 코인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다나리 지금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올랐는데 사실은 그 관련 코인은 거의 뭐
10배 이상 올랐는데 주가는 사실 바닥에서 뭐 얼마 안 올랐습니다. 사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관련주보다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그쪽을 직접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저는 비덴트는 뭐 물론 인수가 되고 뭐 이런 참여가 돼서 진짜로 누구한테 인수가 된다. 빗썸 거래소가 그렇게 되면 좀 단기 이슈로도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15,000원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며칠 계속 쳐다봤던 게요. 지난번에 시장이 떨어질 때 IT 반도체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렸는데 이 종목은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수급도 계속 봤는데 역시 오늘 26,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적 기대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이 네. 고민이 될 때는 결국엔 숫자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으면 맞아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엔 그걸 뚫고 이기고 나가죠. 나가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한미반도체도 보면 올해만 한 20건 정도의 수주가 있고요. 올해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3개월이 채 안 됐죠. 그리고 이번 달만 아직 한 달이 안 끝났는데 6건의 수주가 들어와 있고요. 일단 올해 수주 금액만 2019년도 매출의 약 한 7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3개월 만에 3개월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이 후공정 관련된 무슨 장비가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여러 쪽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3개월 동안 받은 수주의 한 절반 정도만 더 받아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근데 뭐 장비주다 보니까 아까 변동성은 있지만 전방 산업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계속 보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수주 금액 2019년에 약 70%. 아직 올해가 3월밖에 안 됐는데 예. 그걸 따라 하면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 정말 늘어나고 있고 실적으로 찍히고 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대장들은 살짝 조정기에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더뎌진 걸까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많이 네. 올라왔고 14만 원대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좀 오랫동안 지금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다가 8만 원대에 지금 오래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뭐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조금은 좀 지체되지 않겠냐, 성장이. 뭐 빨리 성장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좀 느려지고 최근에 파운드리 수주 얘기도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전체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제 뭐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다이님이 죽지 마라라는 닉네임의 그 시청자분께서 한미는 우상향은 하는데 쏘질 않아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방에 쏘아 올렸다가 꺾이는 것보다 꾸준히 올라가는 차트가 더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네. 한미 반도체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뭐 그 일중 매매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답답하시겠죠. 뭐 2%, 3%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한 또 4%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또 한번 그게 또 조정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사실은 뭐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트 모양입니다. 사실 보면 현재 가격에서 저는 한 20%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시총으로 한 1조 5천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한 3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역시 믿을 건 숫자. 이렇게 뒤숭숭한 시장에서는 실적을 보자.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